개인 투자자를 위한 주식 토크쇼 단도직입 이혜림입니다. 미국의 FOMC를 앞두고 몸살이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페덱스는 경기 침체 우려를 경고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는데요. 미 증시가 주말 사이에 하락을 나타냈고 그런 가운데 아시아 증시가 동반 하락했는데 우리 증시가 유독 하락세가 짙었습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보실까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내렸고요.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개장 5분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시작은 반짝 상승을 나타냈습니다만 하락으로 전환된 이후에 낙폭을 계속 유지하는 모습이었고요. 2,355회 거래를 마쳤습니다. 1.14% 하락했습니다. 비중이 큰 외국인들은 오늘 갈팡질팡하다가 매수 소폭 우위 거의 부합이었고요. 기관이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 개인은 저가 매수세를 나타냈습니다. 믿었던 2차 전지의 낙폭이 컸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성장주도 약세를 코스피 시장에서 주도했습니다. 이번에 코스닥 볼까요? 2%의 하락세의 낙폭이 더 깊었던 코스닥 시장입니다. 751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역시 출발은 상승이었습니다. 772포인트에 시작을 해서 장중 750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음봉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난 전강후약의 강세였습니다. K 방산주 볼 텐데요. 코스닥 시장의 외국인 매도도 함께 살펴봤고요. 목표 주가를 증권가들이 올려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은데 대형 수출이 계속 폴란드에 이어서 나타날 것이다. 줄줄이 목표 주가를 올려잡으며 한일단주가 오늘 8%의 상승,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흐름, 빅텍과 스페코, 퍼스텍도 상승 흐름이고요. 현대, 로템, LIG, 넥스원도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을까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징주들 볼까요? 믿었던 너마저 2차 전지의 약세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약세장에서도 굳건히 상승을 나타냈던 LG 에너지 솔루션, 우리의 LG 엔솔이 오늘 낙폭이 꽤 깊었다라는 평가입니다. 5.63%의 낙폭을 기록하며 47만 7,500원의 거래를 마쳤는데 기관의 팔자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까지 가세가 되었고요. 다른 2차 전지 주도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장한 지 이제 한두 달 된 바로 소카입니다. 상장 전부터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며 기관 예측 수요에도 실패했던 모습이었는데 결국엔 2만 원도 붕괴됐습니다. 18,8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공모 예상했던 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계속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공모가 30%를 벌써 하회하면서 올해 상장된 기업 중에 실패된 기업이 아닌가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단도직이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뉴스를 꼭 살펴봄으로써 이번 주를 단단히 준비하는 ERU 시간입니다. MTNW 어드바이저 김충성 위원님, 정재우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 좀 살려주세요. 제가 드렸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역으로 드립니다. 어떻게 보내셨어요, 오늘? 이 한숨으로 다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주제를 살펴보면서 한번 위원님들의 분석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살펴볼까요? 9월에 FOMC 앞 긴장 고조, 증시 조정 이어질까? 전 세계 나라 국가 가운데 75%가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고 긴축의 이슈는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김충성 위원님,
인플레의 뭐 고점 지났다. 뭐 정점이 지났다라고 해서 좀 분위기가 좀 숨통이 쉬어지는 듯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또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뭐 말씀하셨다시피 뭐 CPI죠. CPI가 모두 2개월 연속 이제 하락세, 내림세를 나타내다 보니까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얘기도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게 좀 다르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FOMC 그 금리 결정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장 자체적으로도 경계 심리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런 이슈인데 이렇게까지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나?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번 FOMC에서는 뭐 75bp 금리 인상이 뭐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CPI가 얼마 전에 이제 발표가 되면서 이 울트라 스텝 한 번은 이제 100bp 인상 이런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들도 좀 가능성은 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참 저는 이 부분도 그래요. 어찌 됐든지 간에 오릅니다. 75bp든 100bp든 어찌 됐든지 간에 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뭐 미국의 그 정책 금리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죠. 예, 긴축이 좀 더 이제 그 장기화될 가능성도 어찌 보면 좀 있는 것이고 장 자체로만 보더라도 9월은 이렇게 흘러가고요. 또 금리 이슈가 없는 10월에나 또 어찌 보면 진정을 보일 수도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뭐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 이 부분 강조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래요. 이슈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걸 바꾸거나 할 수가 없는데 과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서 좀 매매를 해 가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네, 무슨 종목을 사서 또 어떤 섹터가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 차라리 팁을 얻어가는 것이 차라리 좋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다 보면은 이 부분에서 팁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움직인 종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데모. 네. 여러분들 잘들 아시는 종목들이죠. 데모가 움직였고요. 또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추천드렸었던 도화 엔지니어링 이들 종목들도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상당히 그 좋은 움직임 그려졌어요. 이들 종목들이 어디 쪽입니까? 재건 쪽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 그 푸틴 대통령한테 좀 압박을 넣었답니다. 중국이라든지 인도 정상이 또 종전에 대한 이런 압박을 넣었대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뭐겠습니까? 이슈에 반응했다는 것이죠. 또 이제 수치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좀 미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참 좋은 여행 움직였습니다. 또 롯데관광개발인가요? 네, 이들 종목들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왜겠습니까? 네, 중국 그 하늘길이 2배로 이제 확대됐다라는 듯 이런 이슈가 좀 있었고 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 무비자 입국 뭐 자유롭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도 전해졌다는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또 이슈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전히 시장은 이슈가 모멘텀이고 또 이슈에 반응하는 시장이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슈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드리고 있듯이 한 번 반짝이고 말아버릴 이슈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슈에 여러분께서 초점을 두고 또 그 안에서 기회를 엿보고자 한다면은 비록 어려운 이런 시장이다 하더라도요 충분히 승산 있는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 강조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의 긴축이 예상보다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정답을 줬어요. 이슈에 민감한 그런 증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냥 반짝하는 이슈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이슈. 앞서 얘기한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우리 또 도화 엔지니어링은 김충섭 위원님의 관련주이기도 한데요. 오늘 뭐 데모도 그렇고 그와 관련한 잠시 틈새 시장으로 살펴보시고요. 오늘 또 여행주도 상승이었는데 그것도 이슈. 이렇게 이슈에 반응하는 시장은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정재호 위원님, 미국의 FOMC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또 이번 주에 많은 금리 결정을 하게 되잖아요. 절반 이상이 최소 한 번으로 0.75%, 그 정도면 굉장히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건데 이번 주도 그럴까요? 네,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분명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네, 금리를 어떤 상황에서 인상을 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경기가 통화량이라든가 무슨 뭐 인플레가 뭐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해도 경기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금리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중국은 금리를 인하를 했단 말이죠.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국가들은 금리를 다 올리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다른 국가들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지금 75베이스 포인트다, 100베이스 포인트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중립금리를 어디다 두고 보느냐에서부터 이 모든 문제의 화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2.5% 정도면 중립금리다.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는 금리를 갖다 맞췄을 때 경기에 악영향을 주지도 않고 너무 완화적인 구간도 아니고 딱 적당한 수준, 지금 현행 경기에 맞춰서 제로가 되는 그 구간을 중립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중립금리보다 조금 높은 구간에 머무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정설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2.5%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대, 3.5%대 이야기가 나오더니 이제 그게 4%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이러면 중립금리가 2%라는 가정하에, 2.5%라는 가정하에 금리는 몇 번 못 올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인덱스에서는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다 포트를 어느 정도 세팅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3.5%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질 수 있는 종목군들이 있겠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계 기업들이 나오게 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유리하겠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종목군들을 크래킹해서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죠. 거기까지 세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서 4%대 이야기가 나오고 CPI가 너무 높게 나왔어. 과연 CPI가 0.1%, 근원물가 0.1%가 올라갔다는 게 천지가 개벽할 만큼 시장을 까내릴 수 있는, 이렇게 눌러내리고 많은 투자자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요인이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전혀 그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시장이 반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최종금리, 터미널 금리가 몇이냐, 4%대냐, 3%대냐, 3.5%대냐 이거에 따라서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영향을 좋게 받을 수 있는, 나쁘게 받을 수 있는 그 종목군들이 너무나 천차만별로 벌어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다시 리밸런싱을 해야 되겠죠. 근래 들어서 4%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이번 주 들어서 만기 끝나고 나서, 연휴 끝나고 나서 조율이 타이트해지는 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주목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시장은 이미 알고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75베이스 포인트를 올린다. 다른 은행들도 여타 많이 금리를 올릴 것이다. 우리 앵커님도 알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과연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답이 나왔을 때 얼만큼 시장이 반응할 수 있느냐? 저는 그것과 관련돼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파월 의장이 앞으로 우리는 경기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뉘앙스가 적정선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묶어줄 수 있다고 하면 시장은 오히려 안도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매파적이 됐든 비둘기파적이 됐든, 즉 언제까지 얼만큼의 테두리가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 거라는 그게 지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생각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기자들의 질문에 따박따박 답변은 하겠지만서도 사실상 그 안에는 연준 스피커들의 생각과 그다음에 파월 의장의 생각, 그리고 연준의 정책 결정력에 대한 부분들이 녹아 있다라는 거, 그거를 좀 캐치해봐야 될 거고, 역시나 아침 시황에 제가 풀어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요, 저는 사실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게 BOJ의 통화정책회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이요? 네. 지금 다른 은행들도 다 금리 인상을 하고 금리를 조율하지만 왜 BOJ가 중요하냐면 일드 커브 컨트롤, 즉 수익률 곡선 제어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그래요. 간단하게 이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장단기 채권 금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권 수익률 곡선이 플래티닝해졌어요, 벌러덩 누웠어요, 혹은 역전됐어요, 수익률 곡선이 많이 올라가요. 이런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장기채와 단기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됐다. 그래서 경기가 위험하다, 누웠다, 좋다, 안 좋다. 자,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통제라는 거예요. 일정 선상 밑으로 채권 금리가 올라오거나 내려가게 되면 물량을 받아주는 거죠. 자, 이게 지금 현재 엔저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 통화정책회의에서 수익률 곡선 제어와 관련된 부분에 조정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엔화는 약세 흐름이 더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달러는 6개의 인덱스 통화, 달러 인덱스의 흐름에 의해서 상대적인 가치 평가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가장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유로화, 그 다음이 엔화, 그 다음이 파운드화거든요. 자, 만약에 엔화의 흐름이 약세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달러 강세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우리 같은 상품 통화 권역은 달러의 흐름과 유가의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달러의 강세가 더 진전될 수 있다고 하면 그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나 피해를 볼 수 있는 기업을 나누기 이전에 이머징 전체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산의 비중을 다른 시장과 분배를 한다거나 리밸런싱을 할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인덱스 관련 종목군들, 시총 상위에 포함된 종목군들은 좀 더 낙폭을 확대한다거나 혹은 반대급부로 들어오는 수급,
이런 것들이 시장을 더 왜곡시킬 수 있겠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FOMC뿐만이 아니라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가들이 정책을 발표하는 주간입니다. 당연히 FOMC뿐만 아니라 파월 의장의 발언에 관심을 갖겠지만 어떤 의중을 갖고 있는지,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지 첫 번째, 두 번째, BOJ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일드 커브 곡선을 어떻게 조율을 하게 될지, 그 곡선 조율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하게 될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그런 부분에 따라서 우리 시장 수급은 어떻게 조율하는지. 단만 말씀드리자면 시장은 이미 상방 수급이 조율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많은 것들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슬슬 그런 종목군들을 모아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번 주가 불확실성이 큰 한 주네요. 미국의 FOMC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 특히 일본의 금리 결정이나 발언들도 예의주시하자. 그리고 미국의 파월의 생각, 의견, 피력되는 그 견해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주 불확실성 깊은 한 주에 힘내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어떤 종목, 이슈, 좀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장을 뜨겁게 달군 핫 키워드 먼저 첫 번째 오늘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